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중에서 7장의 인수 있는 구성자 절을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곱 유형의 예를 설명했었는데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나서 합 유형의 예는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단부터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In contrast, the sum type has two constructors. 합 유형은 곱 유형과 달리 구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자 이름이 inL과 inR라고 적혀 있는데 잠시만요. 그 합 유형을 위에서 확인했었는지 좀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합 유형의 구성자 중에서 첫 번째는 왼쪽 사형입니다. inL에서 in은 인젝션을 축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L은 왼쪽이고 R은 right니까 오른쪽이죠. 그래서 왼쪽 사형 그다음에 이거를 왼쪽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형이 아니라 사형은 프로젝션이고 이거는 왼쪽 주입이라는 용어를 아마 제가 썼을 거예요. 왼쪽 주입 그다음에 오른쪽 주입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인젝션 말고 이거를 인서트라고 이해해도 된다고 설명했어요. 인서트는 삽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 유형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항을 끼워 넣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유형에 속하는 항을 끼워 넣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nL과 inR의 의미 제가 지금 설명했고 각각은 명시적인 인수는 하나만 취한다고 했는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sum in L은 암시적인 인수는 두 개 먼저 취해야 하는데 그것은 알파와 베타라는 그 유형인 매개 변수입니다. 유형 매개 변수라고 제가 말을 할 때는 이거는 그 매개 변수들이 모두 유형이란 뜻이에요. 아직은 제가 무엇이 매개 변수이고 매개 변수가 아닌지를 아주 엄격하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아직은 인수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벨은 알파 유형에 속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알파 합 베타라는 이 합 유형이 있을 때 이 합 유형을 이루는 왼쪽 유형과 오른쪽 유형 중에서 왼쪽 유형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이 알파 합 베타라는 합 유형의 합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설명은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만 합집합 생각하면 좋아요. 합집합.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 벨에 대하여 그것과 같다고 여길 수 있는 어떤 항이 이 합 유형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in R는 자, 이 합 유형의 오른쪽 유형인 베타에 속하는 어떤 항이 이 합 유형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오른쪽 주입 함수예요. 됐죠? 그래서 명시적 인수는 둘 다 모두 하나만 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define a function on some alpha beta, 알파 베타 합 유형에 대한 함수를 정의하려면 무엇에 대한 함수를 정의한다는 말은 제가 무슨 뜻이라고 설명드렸냐면 이거는 그 유형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를 정의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을 거예요. We have to handle two cases. 두 가지 경우를 다뤄야 한다. 첫 번째는 그 합 유형에 속하는 항이 in L, A 이건 알파이냐 베타이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알파가 아니라 A예요. 보니까 약간 알파랑 A랑 구별을 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모양이 좀 다르긴 하죠. 위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A예요. in L꼴의 그 합 유형 원소가 존재할 수도 있죠. 원소는 그냥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을 가리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A에 대하여 그 출력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함수값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A에 대하여 서술해야 한다는 거고 아니면 이 함수의 정의역인 알파 합 베타, 알파 합 유형 베타에 속하는 항이 in r 베타가 아니라 b, in r b인 경우, in r b의 꼴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b에 대하여 그 b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우리가 서술해야 하는 거예요. 그 보기가 아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um example이라는 게 나오죠. sum example 보시면 s라는 입력값을 하나 취하는데 인수가 하나 필요하다는 거죠. 명시적 인수 하나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net이라는 유형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형 매개 변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유형 매개 변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따라서 sum example이라는 함수가 취하는 인수는 s밖에 없고 s는 이 함수의 명시적인 인수가 맞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덧셈 기호를 동그라미로 감싼 모양의 저 표기가 sum을 의미한다는 거, sum, 합 유형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시스5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설명드렸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sum 케이시스5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나요? 했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지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sum cases5의 유형을 보시면 유형 매개 변수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티브가 나와 있는데 모티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공역을 만들어주는 함수였고 그 다음에 t라는 값이 있는데 이 t는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정의역 원소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환 유형은 모티브 t임을 알 수 있죠. 그 유형 앞에 쌍점이 있으니까 쌍점 뒤에 나와 있는 게 이 함수값 cases5을 여기에 나와 있는 암시적 인수들과 명시적 인수들에 적용한 최종 결과는 모티브 t라는 이게 그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공역인데 모티브 t라는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잘 연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의하고 싶은 함수의 정의역 원소는 t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t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t에 대응하는 공역은 모티브 t이며 그 공역에 속하는 함수 값은 sum cases on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모티브 t in l in r 라는 저식 전체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실제로는 이 cases on이라는 제귀자를 이용해서 그 t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우리가 lin으로 하여금 계산하게 만든 거긴 하지만 그 내부 작동 원리는 저도 잘은 몰라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lin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뭐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t를 적은 뒤에 in L과 in R 부분들을 이제 지정해 줘야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in L 부분은 뭔 뜻이냐면 t가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을 바탕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경우를 나눈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in L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t가 sum in L 벨과 같은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즉 in L을 가지고 t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 경우에서는 t가 in R를 가지고 서술될 수 있을 경우 즉 t가 어떤 벨에 대하여 in R 벨과 같은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심해야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벨이라고 하는 항이 알파 유형에 속하지만
그 다음 경우에서는 벨이 알파가 아니라 베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유형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t를 만들었냐, 아니면 오른쪽 유형에 속하는 t가 아니라 벨을 가지고 항을 가지고 t를 만들었냐, 그 경우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그 t의 값에 대응하는 공역에 속하는 어떤 함수값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케이시스 온 모티브 S라고 쓴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매치식을 쓴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패턴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패턴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S가, 이 첫 번째 경우는 S가 왼쪽 넷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S가 in L, N과 같은 경우, 그 다음은 S가 in R, N과 같은 경우를 따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합 유형이 그냥 자연수 유형과 자연수 유형의 합 유형이어서 왼쪽 경우를 나눌 때랑 오른쪽 경우를 나눌 때랑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유형이 똑같아요. 지금 넷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를 나누는 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알파, 베타에 대응하는 그 유형이 이 경우에서는 둘 다 넷이니까. 어쨌든 간에 왼쪽 넷에 속하는 항을 가지고 S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2 곱하기 n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곱하기 n 더하기 1을 출력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코드를 한번 제가 텍스트 편집기에 옮겨 보겠습니다. 코드를 복사할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벨 줄이 이렇게 그 각각 한 줄씩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한 줄 안에 저 이벨 줄들이 그냥 연이어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저 웹 문서 생성기에서 어떤 좀 오작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3을 지금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적은 상태이지만 합 유형에 속하는 그 항을 만들기 위한 구성자가 다르죠. 하나는 왼쪽 주입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주입이죠.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sum example이라는 보기에서는 왼쪽 주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S가 왼쪽 주입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때는 2 곱하기 n을 함수값으로 이 함수가 반환해야 한다고 지정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n 더하기 1을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첫 번째 보기의 계산 결과는 6이고 그 다음은 7입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This example is similar to the previous one. 이 보기는 앞의 보기와 비슷하지만 but now on input to some example is implicitly either of the form in L, N or in Rn. 하지만 번역을 먼저 해야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는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 sum example이라는 함수의 입력값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갖는 게 아니라 둘 중 어느 한 꼴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in L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든가 아니면 in R을 이용해서 그 입력값을 만들 수 있든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경우에는 2 곱하기 n을 이 함수가 반환하고, 그 다음 경우에는 2 곱하기 n 더하기 1을 반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죠. Notice that the product type depends on parameters alpha and beta of type. 곱 유형은 알파와 베타라는 매개 변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주목하라.
근데 그거는 합 유형도 마찬가지일 건데. 네, 잠시만요. 한번 보죠. 위로 올라가면 프로드라고 하는 이 귀납적 유형은 정확히 얘기하면 귀납족이긴 한데 그 족이란 건 가족의 그 족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취했을 때 비로소 그 귀납형이 되는 함수입니다. 프로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은 그냥 귀납적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프로드나 썸이나 알파와 베타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긴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읽어보죠. Which are arguments to the constructors as well as pr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만요. DND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열심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고 있고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해야죠. 계속해서 끝내긴 할 겁니다. 곱 유형의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곱 유형의 항을 만들어주는 구성자도 이 매개 변수를 취한 거예요. 알파랑 베타.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정말 그런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곱 유형은 합 유형과 달리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make의 준말인 mk가 지금 나와 있죠. make 보시면 알파랑 베타 유형에 속하는 인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드라고 하는 이 귀납형도 알파, 베타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듯이 그 유형에 속하는 구성자 또한 알파, 베타라는 유형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뭐를 잘못 설명했냐면 알파, 베타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알파, 베타가 지금 유형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알파, 베타라는 것 자체가 지금 유형이기도 하지만 인수로서 제공이 돼야 돼요. 뭘 증명하는 거냐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귀납적 유형이란 게 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떤 유형을 귀납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린에서는 4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귀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제귀자를 이해해야 돼요. 제귀자를 이해하려면 구성자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구성자라는 건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함수이거나 그냥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구성자가 매개 변수를 취하는 경우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어떻게 잘못했냐면 알파, 베타 보고 make 또한 알파랑 베타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 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프로드는 알파라는 이름의 인수가 필요하고 베타라는 이름의 인수가 필요하잖아요. make 보시면 알파랑 베타는 필요한 건 맞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알파랑 베타라는 이름의 인수를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냐? make가 맨 처음에 취하는 두 가지 암시적 인수는 이름이 애초에 알파, 베타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한 사례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입 U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인수는 유형 세계에 속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유형인 거죠. 맨 처음에는 타입 U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타입 V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다음에는 알파랑 베타 유형에 속하는 각각의 인수들이 추가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아까 제가 그거를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정정하느라 약간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암시적 인수들이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는 얘기를 교재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추가가 된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프로드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 자체가
타입 U에 속하는 어떤 유형 그리고 타입 V에 속하는 어떤 유형을 이 두 가지 유형을 매개 변수로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어디를 다시 읽어야 하냐면 예, 그 얘기한 거였어요. 제가 아까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린은 이제 자동으로 어떤 매개 변수가 필요한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Lin detects when these arguments can be inferred from later arguments to a constructor or the return type and makes them implicit in that case. 지금 앞에서 봤다시피 알파 베타는 암시적 인수로서 그 구성자가 취하는 인수였어요. 근데 그것들이 암시적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린이 그런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입니다. 린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그 매개 변수들이 뒤에 나오는 구성자 인수를 가지고 추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환 유형을 바탕으로 추론될 수 있는지 판단해요. 유형 추론이 가능해서 그 인수들이 유형 추론이라고 해야 하나? 유형 추론일 뿐만 아니라 그 인수들이 어떤 값이어야 하는지를 추론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인수들을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알아서 알아낼 수 있으면 알아낼 수 있다? 알아서 파악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것은 명시적인 인수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암시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메이크 보시면 알파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베타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는 지금 명시적 인수가 아니라 암시적이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와 있는 유형 정보를 바탕으로 알파랑 베타가 무엇인지를 린이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합 유형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합 유형의 경우에도 지금 알파, 베타라는 매개 변수가 필요로 하죠.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귀납형 자체는 알파, 베타를 명시적 인수로서 필요로 해요. 명시적 인수로서 필요로 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입 U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 타입 V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형 세개 변수 UV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U랑 V는 딱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맥락 안에서 U랑 V가 정확히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린이 알아서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in L을 보시면 여기에서도 알파, 베타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암시적 인수이죠. 이것들이 암시적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뒤에 있는 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알파랑 베타가 각각 어떤 유형이어야 하는지를 린이 알아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이용자가 굳이 직접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린한테. 린의 그 알파, 베타가 정확히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베타가 암시적 인수로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 R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왜 정보가 안 나오죠? 뭐라? 잠깐만요. make는 지금 팝업을 통해서 정보가 나오죠. in L 나오죠. in R는 안 나와요. 아,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요. 예. 왜 이런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나중에 버그 신고를 좀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잊어버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in R에 대한 정보 여기 나와 있겠죠? in R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가 지금 명시적 인수가 아니죠? 뭐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 in defining the natural numbers we will see what happens when the constructor of an inductive type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연수 정의하기 절은 7장에 나와 있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에 있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서 이거는 아마 몇 주 뒤에 제가 설명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어떤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가 takes arguments from the inductive type itself.
그 구성자가 취하는 인수가 우리가 정의하려는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경우를 살펴볼 거고 자연수 유형이 그런 사례입니다. 예, 그런 사례인데 그냥 보여드릴까요? 자, 프린트 명령 쓰고 넷을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지금 제가 옮겨 놓은 그 정보를 봐주세요. 정보창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넷이라고 하는 유형 또한 귀납적 유형임을 알 수 있죠. 인덕티브라는 핵심어가 있으니까 키워드. number of parameters. 매개 변수는 없어요. 매개 변수 없습니다. 넷 다음에 무슨 어떤 유형들이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또는 뭐 그 밖의 여러 가지 인수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고 구성자는 몇 개냐면 두 개 있어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0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자는 그냥 우리가 정의하려는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0이 그런 경우입니다. 0은 함수가 아니에요. 0은 그냥 그 자체로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 제로라고 하는 구성자는 그냥 넷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석세서의 준말인 석은 다릅니다. 이거는 그 자체로 넷이라는 우리가 정의하려는 귀납형에 속하는 항은 아니에요. 항은 아니고 이거는 함수도 항이긴 한데 그 함수가 아닌 항을 제가 간단히 그냥 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수도 항이긴 해요. 항이긴 한데 함수가 아닌 항을 줄여서 항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넷석은 그 자체로 넷이라는 귀납형에 속하는 항은 아니에요. 이건 함수입니다. 그래서 넷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하나 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넷 자체가 인수인 게 아니라 넷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0이라든가 뭐 0을 취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0 바로 다음의 수를 이 석세서가 가리키거든요. 0 바로 다음의 수라는 건 뭔 뜻이냐면 0보다 하나 큰 수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죠, 하나. 그래서 successor 0, 그러니까 0의 바로 다음 수라고 번역하거나 뭐 석세서는 후계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대한수학회 용어집 보시면 바로 다음 수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로 다음 수라고 번역하겠습니다. 그냥 0의 바로 다음 수는 1을 의미하고 그거는 넷에 속한다 라는 정보를 이 구성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경우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그 귀납형에 속하는 인수를 취하는 구성자의 보기입니다. 예,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설명한 거고 What characterizes the examples we consider in this section? 이 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보기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is that each constructor relies only on previously specified types. 각각의 구성자가 우리가 새로 정의하고 있는 귀납형의 인수에 의존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수를 취하고 있진 않고 그저 이미 정의되어 있는 아니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다른 유형, 그 자신 말고 다른 유형에만 그 구성자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건 자연수 유형과는 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절까지만 다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하는 것도 금방 끝나지는 않겠네요. 자, 그다음에 Notice that a type with multiple constructors is disjunctive 라고 나와 있대. disjunctive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가 좀 고민입니다. 이거는 서로소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자, 무엇이 서로소인지를 좀 설명할게요. 음, 근데 약간 좀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번역을 할게요. 구성자가 여러 개인 유형은 서로소이다.
말이 약간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구성자가 서로소라고 말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음. 아니면 disjunctive를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disjunctive를 제가 좀 잘못 번역한 것 같습니다. disjunctive는 논리합의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소가 아니에요. 서로소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번역한 게 맞네요. disjunction이 논리합의였잖아요. disjunctive 하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논리합 논리합적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구성자가 여러 개인 유형은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좀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 서로소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disjunct depend 여기 보시면 또 베타 합집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논리 합일 뿐만 아니라 그 둘 중 하나에 동시에 속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알파와 베타의 합 유형에 속하는 항은 in L A의 꼴이거나 in L B의 꼴이다. 이거나라는 그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disjunctive를 의미하는 거예요. A constructor with multiple arguments introduces conjunctive information.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진짜 논리합적이다라고 번역을 해야겠네요. 아까 제가 서로소란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결국 뒤에 나오기는 할 건데 일단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왜 헷갈렸냐면 지금 본문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처음에 잘못 예측해서 그래요.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지금 보니까 오타 있지 않나요? in L이 나와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건 in L이 아니라 in R여야 돼요. 이거 잘못 쓰인 겁니다. 오타예요, 오타. in L이 아니라 이거 in R입니다. 왜냐하면 B는 베타에 속하는데 베타는 오른쪽에 있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면 insert left가 아니라 insert right를 써야 했죠. 그래서 in L을 in R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 설명드리는데 하나만 지금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보기는 필요가 없겠구나.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잠깐만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일까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파와 베타의 합 유형에 속하는 항은 in LA로 나타낼 수 있거나 in R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떤 항이 in LA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동시에 in RB 꼴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겹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in L이 만드는 그 항들이 in L이 만들어내는 합 유형의 원소들이 in R가 만들어내는 원소들과 겹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 별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서라는 말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명은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번역한 거고 지금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논리합적이다라고 저는 논리합적이다라고 번역을 할게요. 아니면 선언적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선언적이라고 말을 하면 마치 그 선언이 disjunction을 의미한 건데 declaration을 의미한 것처럼 들려요. 보통은 뭐 독립선언처럼 그렇게 이제 어떤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로 보통 선언이 많이 쓰이니까. 근데 그거랑 아예 한자가 다른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선언은 가릴 선자를 써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합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자, 말은 좀 길었는데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구성자가 여러 개인 유형은
논리합적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형에 속하는 원소는 여러 개의 구성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구성자들 중 하나를 골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귀납형의 원소를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근데 그 여러 개의 구성자 중 각각의 구성자들을 살펴볼 때 한 구성자가 여러 개의 인수를 취하는 경우,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앞에서는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유형이 아니라 구성자예요, 구성자. 그 구성자는 연원적인 정보를 도입한다 또는 도입한다 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네요. 연원적이라는 건 그 연이 이따을 연자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 다음에 다른 정보도 이어진다는 건데 그냥 AN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앞에 나왔던 건 오어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어와 AND라고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어와 AND 또는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 예. 그래서 컨정티브는 논리곱적인 정보라고 번역해도 괜찮겠죠. 아니면 연언적 정보, 연언적 정보. 그래서 그 보기를 살펴보죠. 프로드라는 유형은 어차피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성자가 하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프로드는 구성자가 하나인 거죠. 그 구성자는 근데 인수를 여러 개 취하죠. 일단 명시적 인수는 2개 취합니다. 뭐 암시적 인수는 알파, 베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암시적 인수까지 포함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명시적 인수가 2개죠. 명시적 인수가 2개인데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A와 B를 그 prod make A, B라는 식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출하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뤘냐면 사형 함수를 이용해서 해낼 수 있었죠. 그 사형 함수는 그 프로드 자체가 순서쌍들의 유형이니까 그 순서쌍의 첫 번째 요소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구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 2가지 함수를 가리킵니다. 사형, 프로젝션. 그래서 그걸 어떤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구성자가 한데 묶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형 함수는 나중에 그 정보들을 하나씩 뽑아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저한테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게 한 거예요. An arbitrary inductive type can include both features. 당연한 얘기인데 임의의 귀납적 유형은 여러 개의 구성자를 취할 수 있다. 그러는 동시에 각각의 구성자가 2개 이상의 여러 가지 인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성자는 뭐 인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As with function definitions, Lin's inductive definition syntax, 함수 정의와 마찬가지로인가? 마찬가지로인 것 같네요. 예. 린의 귀납적 정의 구문은 귀납형 정의겠죠. 귀납적 정의 구문은 will let you put named arguments to the constructors before the column. 이 콜론 쌍점이라고 번역합니다. 번역어라고 하기에는 쌍점 그냥 쌍점인데 하여튼 콜론은 쌍점이에요. 쌍점 앞에다가 그 구성자가 취하는 인수들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 구성자가 취하는 인수들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인수들을 여기에 나타낸 거죠. 이런 식으로. in L, in R. 여기도 지금 in R는 정보가 안 나오죠. in L만 정보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in L은 지금 인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건 또 정보가 나온단 말이죠. 하여튼 인수가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여기 또한 지금 쌍점 앞에다가 이 정보를 놨으니까 그래서 이 인수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설명할게요. 뭐 그렇게 엄청 다른 건 아닌데 자, 이 문장까지만 읽겠습니다.
The results of these definitions are essentially the same as the ones given earlier in this section.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정의랑 지금 나와 있는 거랑 사실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이 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복사를 해놨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알파 화살표, 베타 화살표, 프로드 알파 베타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적은 거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결국 어떻게 작성을 하시든 간에 똑같은 유형을 지금 정의한 겁니다. 굳이 우리 눈에 보이는 차이가 뭔지 설명하자면 인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였다는 거죠. 그 인수들을 쌍점 앞에 놓았을 때는 그 인수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해야 돼요. 하지만 저 인수들의 유형만 적고 싶을 때는 쌍점 뒤에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하면서 그 인수들의 유형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수 이름을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언제일까요? 의존 함수 유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때 또는 의존 곱 유형을 만들어야 할 때, 예, 그때 의존이란 말은 종속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종속 유형을 만들 때는 인수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종속 함수 유형, 그 다음에 종속 곱 유형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이름을 굳이 적을 필요 없이 쌍점 뒤에다가 알파 쓰고 화살표 적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아래 있는 것처럼 그 인수를 쌍점 왼쪽에 적어 놔도 괜찮고요. 네, 이러나 저러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더 설명할까요? 말까요? 저 힘든데. 아, 힘들다. 힘든데, 어... 조금만 더 할게요. type like prod. 프로드 같은 유형은 구성자가,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해야겠네요. 구성자처럼 지금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프로드는 곱 유형이죠. 곱 유형과 마찬가지로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유형들은 is purely conjunctive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하게 연원적이다 또는 논리 곱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뒤에 나와요. The constructor simply packs the list of arguments into a single piece of data. 그 구성자가 여러 정보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따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을 한 보따리 안에 묶어 놓은 겁니다. 인수들의 목록을 단 하나의 자료로 뭐라고 해야지? 꾸린 것이다. 패키지하다라는 건데 패키지하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포장하다?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보면 패키지하다라는 동사는 따로 사전에 나오지 않네요. 그냥 묶다 정도로 묶었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Essentially a tuple where the type of subsequent arguments can depend on the type of the initial argument.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튜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튜플이란 게 순서쌍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쌍인데 튜플은 이제 그걸 좀 더 일반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n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순서쌍보다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n개인 순서쌍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애초에 쌍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쌍은 뭔가가 두 개 있다는 뜻이라. 근데 더 좋은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튜플이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튜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러 인수들이 그냥 한데 묶여 있다는 건데 그 인수들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인수는 앞에 나오는 인수의 유형의 잠깐만 유형이라고 했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인수들은 그 인수들의 유형이 앞에 나온 인수들의 유형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놨어요. 의존 함수를 고려한 거라고 봐야겠죠. 의존 유형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유형들은 인수 말고 뒤에 나오는 유형들은 앞에 나온 인수에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나온 인수의 유형이라고 썼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 표현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너무 예, 깐깐하게 따지진 않을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한 거일 수도 있고. We can also think of such a type as a record or a structure. 그래서 이런 유형을 구조체 또는 레코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애초에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안 배워서 그 구조체를 린에서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조체랑 레코드란 말이 나왔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스트럭처라는 말을 배운 게 여기이기 때문에 린이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구조체는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귀납적 유형인 거예요. 아직까진 그래요. 제가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스트럭처라는 말의 즉 구조체의 의미를 조만간 알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In Lean, the keyword structure can be used to define such an inductive type as well as its projections at the same time. 여기 나오죠? 사형 함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드,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드의 정의는 앞에 나와 있는 정의랑 결과적으로는 동등해요. 동등한데 이제 스트럭처라는 핵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유형을 정의하는 구문이 좀 다릅니다. 보시면 where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점 두 개가 나와 있죠. 점 두 개가 있는데 점 두 개가 아니라 쌍점 두 개. 쌍점 두 개 앞에는 구성자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make가 구성자이고 그 다음에 그 make가 취하는 첫 번째 인수는 first, 두 번째 인수는 second인 거예요. 그리고 first랑 second는 각각 알파, 베타 유형에 속한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사형 함수가 자동으로 정의가 돼요. 무슨 사형 함수가 정의가 되냐면 first라는 이름의 사용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진데 여기 보이시나요? 알파와 베타의 곱 유형에 속하는 항 이름이 지금 셀프예요. 셀프, 자신. 그것을 바탕으로 알파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게 first라는 사용 함수예요. 근데 이 사용 함수가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셀프라는 것 자체가 알파랑 베타에 속하는 인수들을 순서상으로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인 알파에 속하는 요소를 뽑아내는, 그것만 추출하는, 그것만 구하는 함수가 first입니다. 이게 사용 함수예요. 사용 함수. 그러니까 정보를 한 보따리에 묶었을 때 그 보따리에 묶여 있는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는 함수들이 사용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도 사용 함수이고 이 사용 함수는 앞에서와는 다르게 알파와 베타의 곱 유형 중에서 뒤에 있는 유형의 요소를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의 반환 유형은 공역은 베타이죠. 베타. This example simultaneously introduces the inductive type prod. 이 보기는 귀납적 유형 프로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도입하는 동시에 그 구성자도 정의하고 근데 그거는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귀납적 유형을 인덕티브 핵심어로 정의할 때 구성자는 우리가 자동으로 만들든가? 아니 자동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군요. 예,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스트럭처 핵심어를 사용할 때는 make라고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make가 취하는 인수가 무엇인지는 얘기하긴 해야 하는데 얘기하긴 해야 하지만 말이죠. The usual eliminators. 그 다음에 제거자는 제가 제거자랑 사용 함수를 약간 헷갈려 하고 있는데 제거자는 제귀자입니다.
예, 제거자, 제귀자 같은 말이에요. eliminators, recursors 같은 말. 그래서 렉과 렉온이 만들어지고 사형 함수도 추가로 만들어져요. first랑 second. 그러니까 first랑 second는 make라는 구성자의 인수들의 이름인 동시에 똑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형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됐고 if you do not name the constructor 만약 그 구성자 이름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따로 짓고 싶지 않으면 기본 값은 make예요. 리는 그 구성자 이름을 mk로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구조체에서는 지금 앞에서 봤던 이 make 쌍점 두 개라는 구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컬러라는 이 유형의 구성자는 그냥 make인 거예요. 이름이 make인 거고 이 색깔은 RGB 값으로 저장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유형을 레코드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레코드는 적어도 지금 이 맥락에서는 스트럭처와 다를 바가 없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레코드는 그냥 저도 레코드라고 읽고 스트럭처는 구조체라고 번역합니다. 예. 그 다음에 deriving 이게 representation의 준말일까요? 이거는 그 레드, 그린, 블루라는 구성자를 우리가 정보창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작동 원리를 갖는지는 뭐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예, 이거 있어야 이제 이벨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뭐 255, 255, 0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빨강 255, 그 다음에 초록 255, 파랑 0인 거죠. 이러면 이거 빨강과 초록을 합친 거니까 노란색 나오기는 하겠죠? 컬러 레드. 근데 여기 보시면 컬러 레드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조체는 그 구성자의 인수 목록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목록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 사용 함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컬러 레드는 컬러 유형에 속하는 어떤 색깔의 세 가지 정보 중에서 빨간색 정보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린은 초록색 정보만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블루는 파란색 정보만 그 컬러 유형에 속하는 어떤 색깔, 그 항이자 원소인 거, 그 원소에서 파란색 값만 뽑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 가지 사용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노란색의 빨간색 값은 255이니까 이렇게 255가 나오죠. 레드 대신에 그린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255죠. 그 다음에 레드 대신에 블루 쓰면 어떻게 될까요? 0 나오겠죠? 예. The definition of yellow forms the record. 노란색의 정의는 레코드를 만든다. 레코드는 뭐지? 레코드는 구조체랑 같은 말인가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레코드란 말을 잘 안 써서 그래요. 제가 잊어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레코드를 형성한다고 했으니까 구조체의 이게 근데 이걸 뭐라고 해야지? 이걸 구조체의 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코드를 좀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뭐를 확인할 거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옐로우는 지금 컬러라는 구조체에 속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시 9번 줄의 결과 옐로우는 컬러에 속한다. 그 말은 컬러는 구조체고 옐로우는 레코드니까 레코드는 구조체의 원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구조체 유형에 속하는 구조체 자체가 유형이에요. 구조체에 속하는 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 텀. 그 다음에 그래서 예, 위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노란색이 정의해주고 사용 함수 중에서 컬러 레드는 이 노란색의 빨간색 값을 반환한다고 설명되어 있죠.
The structure command is especially useful for defining algebraic structures. 대수적 구조를 정의하는데 구조체 명령어가 특히 유용하다. 그래서 아래 반군이 나와 있는데 반군이 뭔지는 제가 여기선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추상대수학에서 다루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인데 나중에 린포르 하는 정리증명 교재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이런 거를 배우긴 할 겁니다. 추상대수학을 원래 배우려고 했는데 그거 배우다가 집합론을 먼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C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동시에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해설 영상을 1년 넘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수학 공부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지만 2026년인 내년부터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 기대를 해봅니다. 못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반군이 뭔지 그다음에 그 추상대수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수적 구조들이 뭔지는 그거는 대학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아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할게요. 어 어쨌든 간에 그 추상대수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수적 구조를 정의하는데 이 구조체의 핵심어가 명령어가 유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수적 구조를 다루기 위한 상당한 인프라가 린에 있다는 얘기예요. 린이 그런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반군의 정의인데 그냥 살짝 보기만 할까요? 캐리어라고 하는 게 있죠. 캐리어는 유형인데 이 반군이라는 구조체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어떤 연산에 대한 아니다 이건 반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대수적 구조는 자, 유형론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어떤 유형인데 그 유형에 대한 연산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몇 가지 지정하면 뭐 특정 대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반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이걸 캐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캐리어에 대한 곱셈 연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멀이라고 나와 있죠. 멀은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곱셈이에요, 곱셈.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어도 되나요? 뭐 되죠. 근데 조심하자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곱셈은 실수의 곱셈이 아니고 자연수의 곱셈이 아니고 정수의 곱셈도 아니고 유리수의 곱셈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유형의 곱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상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걸 곱셈이라고 불렀지 그냥 어떤 연산인 거예요. 그 연산을 마치 곱셈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곱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이랑 여기에 나와 있는 곱셈이 정확히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슷한 성질들이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셈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가지 그 인수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캐리어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값을 반환합니다. 자, 결합 법칙 나와 있죠? 곱셈은 결합 법칙이 보통 성립하잖아요. 행렬의 곱셈도 결합 법칙은 성립하잖아요. 근데 행렬의 곱셈은 어때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요?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행렬의 곱셈이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나요? 안 하지 않나요? 그쵸?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의 곱셈이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하긴 하지만 뭐 내가 지은 곱셈이라는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유형에 대한 곱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걸 곱셈이라고 부르는 게 큰 의미가 생기지는 않죠.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느 연산의 이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이항 연산, 그러니까 항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이항 연산이 딸려 있는 연산과 함께하는 유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군이라는 건. 예. 근데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세미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잠깐만요.
이거 주제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주제요? 네, 질문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다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근데 하필이면 지금 그 구조체, 린에서의 구조체, 스트럭처를 설명하는데 그 보기가 세미 그룹이잖아요. 반군. 반군은 근데 추상대수학에서 나오거든요. 교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이게 교재입니다. 이게 교재고 나중에 링크 아니다. 지금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이 교재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교재 해설 영상만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해설 영상도 이제 끝내야 하니까 이제 설명은 슬슬 마무리할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군이 왜 나왔냐? 이 구조체라는 것이 구성자가 하나뿐인 귀납적 유형이고 그런 유형들은 어쩌다 보니까 추상대수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수적 구조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해서 그런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고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We will see more examples in the chapter on structures and records. 이거 8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장은 7장인데 그 다음 장에 이제 구조체랑 레코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래 걸리네요. 제가 설명을 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특히 이제 대학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는 아마 그 3시간 정도 들으시면 이 교재가 지금 12장 정도인데 12장 중에서 2-3장은 다 설명하실걸요? 근데 저는 한 장을 설명하는데 10강 이상을 만들더라고요. 10강 이상은 아니고 10강 이하였지만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거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 캐리어랑 반군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리어는 어떤 유형 가리키고 근데 세미 그룹도 어떤 유형 가리킨단 말이죠. 근데 둘이 같은 게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추상대수학 교재 보시면 둘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엄격하게 따지면 둘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보기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냥 definition을 이용할 건데 뭐라고 해보지? 뭐라고 쓰죠? net semi 그룹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semi 그룹 귀납적 유형에 속한 거고 이거를 제가 만들 건데 세미 그룹의 구성자는 지금 여기에 명시적으로 구성자 이름이 안 나와 있죠. 그런 경우에는 make라는 구성자 이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make가 구성자입니다. 구성자가 뭐냐? 이 유형에 속하는 항을 만들어주는 함수. 이거나 그냥 그 유형에 속하는 항 자체인 거예요. 근데 구성자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면 리는 기본적으로 make라는 이름을 만들어준다. mk. 이게 구성자고요. 자, 그러면 이 구성자는 몇 가지 인수를 필요로 하는지 봐야 하는데 지금 복잡하게 좀 줄이 나와 있지만 잠깐만요. 제 채팅창을 좀 위에 놔야겠네요. 그냥 3가지 인수만 제공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캐리어, 어소. 그러니까 3가지 인수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린4 교재 이거는 수학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 잠깐 그 얘기 좀 할까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추상대수학을 알아야 린4를 이해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금 반군 보기가 나온 거지만 이거 이해 못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재에 이 보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군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나 대수학을 안 배웠는데 나 그럼 대수학부터 배워야 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되고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적어도 이 보기만 따졌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다시 돌아올게요. make 썼고 그 다음에 유형을 아무거나 하나 제시할 건데 자연수 유형을 제시할게요.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곱셈을 예로 들 겁니다. 그래서 net 뭘 쓰고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곱셈은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 증명은 이미 린의 핵심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세미 그룹이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하나 만든 거예요. 넷 세미 그룹이라는 이 항은 세미 그룹에 속합니다. 됐죠? 넷 세미 그룹은 세미 그룹에 속한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미 그룹의 구성자에다가 자연수 유형 그리고 자연수 유형과 함께 돌아다니는 함께하는 곱셈 유형은 아니고요. 이건 곱셈 연산이죠. 연산을 제시하고 그 곱셈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증명까지 제시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넷 세미 그룹 자체가 넷이랑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넷은 자 보세요. 넷은 자연수 유형이죠. 자연수 유형은 타입이라는 유형 세계에 속해요. 이게 뭐냐? 그냥 유형들의 세계예요. 유형들의 세계라는 게 뭐냐? 유형들의 유형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들의 유형인데 자연수들의 유형 또한 어떤 유형에 속하고 그게 무엇인지 확인해 보니까 그건 타입이라는 유형 세계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거 넷 세미 그룹이라는 게 있죠. 넷 세미 그룹은 세미 그룹이라고 아까 우리가 정의한 이 유형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연수 유형 자체랑 넷 세미 그룹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영상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얘기만 하고 갈게요. 이 얘기만. 근데 대학교 수학 중에서 추상대수학 교재를 보시면 많은 교재가 아마 두 가지를 별로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랑 자연수 유형이랑 자연수와 곱셈을 함께 가지고 있는 반군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아요. 시간 되면 님 유튜브 처음부터 봐볼게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 돼요. 예,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도 그 정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꼭 중요해서 할게요. 그러니까 둘은 다른 거예요. 다른데 대학 수학 교재 보시면 둘을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교재가 잘못됐냐? 그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싫으니까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넷 세미 그룹이랑 넷이 다른 건 알겠는데 내가 넷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교재 저자 입장에서 교재에서는 넷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가리키고 싶은 건 넷 세미 그룹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떤 집합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의미하고 싶은 거는 그 집합과 연산이 함께 하고 있는 어떤 반군이나 다른 대수적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약간 너무 헷갈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린 뒤에 나오는 내용도 보시면 그 강제라는 게 있어요. coercion이라는 게 있어서 애초에 그런 서로 다른 대상이 있을 때 그 다른 대상을 가리키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B인 경우를 애초에 이 린의 언어 자체도 지원을 해줍니다. 대체 그런 기능이 왜 필요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헷갈려요. 제가 린의 수학 라이브러리를 처음 볼 때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강제가 다 이제 적용이 돼 있어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항이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 불편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학자들은 오히려 그런 걸 많이 써요. 암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게 좋은 거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있어요. 그 강제라는 기능을 썼을 때 좀 식을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게 실제로 내가 가리키고 싶은 거랑 똑같으면 언제나 똑같으면 식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넷 세미 그룹을 쓰지 않고 넷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단점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은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하이 레벨, 고수준에서 생각하면 '아 대충 뭔지 알겠어요.'라고 이제 대충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저수준으로 내려가는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식이 뭘 가리키는지가 사실 좀 헷갈려져요. 그래서 무슨 강제가 린이 자동으로 이제 무슨 강제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식에 자동으로 들어갔는지를 제가 또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헷갈렸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각자 이게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저도 뭐 그거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방송은 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을게요.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뭐를 설명할 거냐면 시그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옵션도 있고 무려 7.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 영상까지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이 7장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해설 영상도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끝낼게요.